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혁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지능정보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자, 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지금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 비서인 자비스입니다. 이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이제 주인공이 뭐 자비스 데이터 화면 띄우고 홈 네트워크에 연결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러한 명령들을 실행함과 동시에 또 가끔씩 농담도 주고받고 또 서로 이 주인공과 싸우는 등 인간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영화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먼 미래에 있음직한 일로 상상을 했었는데 놀라운 점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영화 속의 장면이 이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스마트폰과 또 AI 스피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자비스를 고용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가지니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2017년에 그 출시된 인공지능 스피커 또 인공지능 비서라고도 이제 불려졌는데 아마존에서는 이제 알렉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러한 그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그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공지능 비서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뒷받침돼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더 스마트한 음성인식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 인공지능 기술의 그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쯤에 그 포드나 도요타의 자동차 그 생산 시스템 혁명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큰 또 다른 자동차 혁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자동차는 웨이모라고 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지금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이 웨이모 원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에 그 시험 운행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탑승은 이제 무료지만 기밀 유지 협약을 맺어야 하고 또 다른 승객을 데려갈 수 없는 그러한 그 방침을 세워서 시범 운행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요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벌써 이제 이 인공지능 자체가 이미 이 주방의 영역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여지는 이 화면은 그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시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대화하면서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로봇 바리스타가 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원두의 특성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량하고 또 커피도 추출하고, 또 이제 로봇이 커피를 분쇄하고 이제 다 만들게 되면 다른 직원은 다른 음료를 만들거나 이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겠죠. 자, 이미 뭐 치킨을 조리하는 로봇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피자를 만들고, 지금 이 로봇은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뭐 로봇이 이제 국수를 삶아서 그릇에 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인간 요리사보다도 5배 빠른 속도로 초밥을 만드는 로봇도 등장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배달도 하고 서빙하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자체가 이렇게 단순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뭐 고객이 우리 매장에 자주 방문했던 고객이라고 한다면 그 로봇 배달 그 서빙 보는 로봇이 이제 그 고객에 맞춘 그 음식 같은 것들을 추천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영역, 즉 창작이라는 영역까지도 사실은 넘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음악도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설도 쓸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뭐 완벽한 곡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멜로디 같은 것들을 작곡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능력이 더해지게 되면은 완벽한 곡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이 AI가 작곡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2016년에 그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인 마젠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머신러닝 기술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약 90초 분량의 피아노 곡도 AI가 이제 작곡을 한 내용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동요와 유사한 뭐 4개의 음표를 인공지능에게 주게 되면은 나머지를 그 인공지능이 창작하도록 한 그러한 내용도 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요 안에 이제 유튜브를 실지를 못했는데 마젠타 프로젝트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런 음악 파일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농장입니다. 이 스마트 농장, 즉 스마트 농업은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ICT, 5G 통신, 빅데이터 같은 그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농장 관리를 농장 관리를 통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유리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다가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온도와 습도, 뭐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혹은 아니면 개인 PC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도록 해주고, 또 영양분 공급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계속 저장을 해서 이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농장과 관련된, 앞으로 이제 농업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농장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무인 로봇이 파종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수확도 하고, 이러한 그러한 그 시스템들이 도입이 됨으로써 농업 종사자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마트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공장은 이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창고에 이런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제조 공장, 뭐 자동차라든지 또 선박, 그리고 또 뭐 기계, 이런 섬유, 발전소 같은 분야에서도 이러한 그 스마트 공장을 활용한 그러한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그리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두 다 맞물려 있어서 공장 내 설비와 기계 같은 것들은 사물 인터넷을 설치해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 분석된 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어떤 기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공장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인구가 많이 또 고령화되고 또 숙련된 노동자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어떤 시점에 이러한 그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마존고와 같은 우리 그 정산 시스템, 뭐 특별한 계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아마존고는 너무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스템이 되었고, 그 다음 지금 이 아마존의 이 자사의 그 무인 정산 시스템을 적용한 그 아마존 프레시라고 하는 매장이 이미 이제 영국 런던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그림에서 이 지금 동영상에서도 이제 보여지다시피 계산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지하철역 개찰구와 같은 형태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 레인만 존재하게 되고, 그 자율주행차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 그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센서 퓨전 같은 그런 혁신적 기술을 융합한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이라고 하는 정산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사람이 그 안에 그 점원이 없죠, 그렇죠? 점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전용 그 앱을 깔아서 그 QR 코드를 딱 스캐닝하게 되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이제 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마존 시스템이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손에 들었는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고객의 가상 장바구니 안에 물건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이 끝난 그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체크아웃 레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물건 값이 고객 아마존 계정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그 말쯤에 현재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마존 고가 미국 내에 26개 매장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챗봇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정도씩은 이 챗봇 시스템을 다 이제 써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작업을 자동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A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또 자연어 처리 같은 그러한 영역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한 8가지 정도의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례들을 적어봤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한 분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의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퍼셉트론인데요. 이 퍼셉트론의 시초는 우리가 195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프랭크 로젠블렛에 의해서 만들어진
퍼셉트론, 마크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의 신경망 모델이 있는데요. 이 신경망 모델은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수많은 그 신경망의 연결로 이루어진 마치 그 인간의 뇌구조처럼 컴퓨터도 그런 신경망 형태로 구축을 하게 되면 스스로 학습하고 또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런 그 시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보다시피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다수의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퍼셉트론은 우리 그 실생활에 활용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당시 그냥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신경망 모델인 이 퍼셉트론은 훗날 딥러닝의 핵심 요소로 사용되는 심층 신경망 모델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문가 시스템인데요. 이 전문가 시스템은 그 인공지능 분야의 실용성과 상업성을 갖춘 그 시스템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인 그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좀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당시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특정 분야의 그 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가 지닌 그런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의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축적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축적을 해 놓게 되고, 그 실제 이제 그 유저가 어떤 질의를 하게 되죠. 질의를 하게 되면은 그 질의를 통해서 컴퓨터에 그 축적되어 있는 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지식들, 그런 어떤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계학습은 실제 그 인간처럼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전문가 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 문제와 또 그 모든 전문가의 그러한 그 지식들을 계속해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데이터 축적을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계학습 분야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의 어떤 특징은 데이터의 특징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이 기계학습의 이제 교수님이 이제 디트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 디트리 교수님이 이제 이 기계학습을 어떻게 좀 비교해서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수업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학생이 이제 결국 컴퓨터인 거죠. 그 컴퓨터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학습하는 내용으로 빗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이러한 그 기계 학습은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IBM의 사에서 개발한 왓슨이 있는데요. 이 왓슨은 그 미국 유명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간 챔피언들을 모두 제치고 이제 그 압도적인 그런 실력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또 이러한 어떤 이슈가 이제 결국은 현재는 금융이라든지 방송, 의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딥러닝인데요. 이제 이 딥러닝은 실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기존의 그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을 적합하게 이제 추출해주지 못하면 사실은 정확한 학습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집어넣어 줘야 이제 얘가 알아서 그 내용들을 이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습해내는 그러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딥러닝은 인간의 도움 없이 자기가 특징을 추출을 하고 또 분류까지 하는 그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이제 기계학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그 인간의 뇌와 같이 그 심층 신경망 구조에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단층 그 퍼셉트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그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이제 발전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딥러닝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제 먼저 계산한 결과와 정답의 오차를 구해서 그 오차에 관여하는 가중치값을 수정을 해가지고 오차가 작아지도록 그런 횟수를 반복해서 수정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더 진짜 그야말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GPU가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GPU의 발전을 통해서도 이미지 병렬 처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이제 가장 큰 사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알파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다시피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이제 5번의 바둑 대결에서 4승 1패로 이제 그 알파고가 이기게 됐고 또 이제 이거의 어떤 계기로 딥러닝 분야가 전 세계 분야에서 주목받는 그러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시다시피 그 딥러닝을 이제 활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페이스북의 이 안면 인식 기술이나 그 딥페이크처럼 그 이미지나 영상 속의 객체를 인식해서 이제 구분하거나 수정하는데 활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같은 데에 보면은 그 지식 검색어의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여기 그림에 보시면 라이브 여행과 같은 그러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검색이라든지 또 추천에도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구글 그 포토 있죠. 구글 포토. 그 구글 포토 같은 경우도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사진을 이제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고 또 보관해주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 그런 그 이미지를 데이터별로 이미지 데이터를 장소별로 혹은 날씨별로 위치별로 인물별로 이렇게 분류해주는 그러한 그 기능에도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은 능력이라든지 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약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분야에서 특정 기능과 또 목적에 맞게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수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가 구글의 알파고라든지 IBM의 왓슨 같은 것들이 약한 인공지능의 분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과 기능을 갖춘 그런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영화 아이언맨의 비서 자비스와 같은 사례가 강한 인공지능 분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인공지능인데요. 이 초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보다 약 1000배 이상으로 고도화된 그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지능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실제 구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그 CEO 에미스 하사비스,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답했냐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좀 빠르면 2040년부터 그리고 이제 늦으면 2100년 안에는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인공지능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의 원리를 통해서 그 예측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형회귀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잘 대표하는 하나의 선을 찾는 기법을 우리가 선형회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3개 이상의 변수를 다룰 때는 다중선형회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그림처럼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선형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선형회귀를 적용한 그 실생활에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식 먹는 횟수와 비만도의 상관관계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또 학교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건 어때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금 더 아주 자세한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어떤 수업을 통해서 보다 좀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 K평균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평균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군집화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 K평균 알고리즘은 각 군집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분을 하게 되고 이때 이 K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몇 개로 나눌 것인지 그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즈, 즉 평균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각 군집의 평균을 활용해서 이제 K개의 군집을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해결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의사결정 트리는 그 분할 정복법을 적용한 그런 그 알고리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 트리는 규칙 노드와 이제 단말 노드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 대상을 판단하는 규칙은 규칙 노드로
분류를 하고 또 규칙에 의해서 판단된 결과를 단말 노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칙 노드의 결과에 따라서 대상을 판단하는 그 규칙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단말 노드가 새로운 규칙 노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그 20곡의 그 이런 그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이 바다에 사는 동물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해양 동물인지 육상 동물인지에 따라서 동물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답이 아니요일 경우에는 이 아니요의 그 방향의 화살표를 따라서 새로운 질문이 이제 또 다리가 4개인가요? 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질문으로 다리가 4개인 뭐 사지동물, 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랑이를 생각한다라고 이제 가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4개인가요? 그러면 이제 몸집이 큰가요? 라고 또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대답이 만약에 얘라면 왼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또 새로운 질문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의사결정 트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이러한 간략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자, 이제 퍼셉트론과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뇌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성한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는 이미지라든지 음성,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것들의 정확도가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미지라든지 음성, 영상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심층 신경망 기술인데요. 자, 이 심층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층 퍼셉트론에서 여러 개의 이제 이 은닉층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그 알고리즘, 즉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딥러닝 기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이런 분야에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심층 신경망 또 구조 안에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있고 또 순환 신경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합성곡 신경망을 통해서는 컴퓨터의 비전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제 분류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사용과 이제 개발하고 또 이런 인공지능들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기본 윤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윤리를 어떻게 얼마나 지켜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존엄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포함한 즉 인간을 위해서 개발된 기계 제품과는 사실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그런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의 공공선의 원칙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은 지능정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기 쉬운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의 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의 한 목적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즉,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될 수 있게끔 개발되고 활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혁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